이슈의 전모를 파헤치는 사람들, 이슈 전파사 7월 16일 수요일 셔터문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전파사 사장 김지은입니다. 수요일의 전파사,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이슈를 쏙쏙 뽑아서 전파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저희가 드디어 코너명 정했거든요. 제가 먼저 외치면 여기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까지 다 같이 외쳐주세요. 청년 정치구역! 네, 지금 외쳐주시는 세 분과 함께 청년 정치구역으로 가봅니다. 매일 뻔하고 똑같은 정치 얘기 이런 거 말고요. 조금이라도 젊고 새로운 시각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네, 청년 정치구역, 줄여서 청정구역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요. 매주 수요일 청정구역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세 분 소개하기 전에 우리 매주 수요일 함께했던 개혁신당의 임승호 전 대변인 오늘 안 보이죠? 올해 4월에 변호사 시험 합격했는데 드디어 법률사무소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방송 이후에 이제 합격 통보를 받아서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자, 여러분 임승호 대변인 그동안 사랑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변호사 만날 일 없으면 참 좋겠지만 누군가 나를 대리해줄 그런 사건이나 일이 생긴다. 그럼 임승호 변호사 기억해 주시고요. 네. 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중에 승리의 여신과 함께하는 사무소가 있더라고요. 임승호 변호사 기억해 주시고 또 변호사로서의 앞날도 응원하면서 자, 오늘 나와주신 세 분 소개합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와주셨어요. 문성호 개혁신당 전 선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문성호입니다. 네.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소개와 인사 짧게 부탁드릴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개혁신당에서 선임 대변인으로 재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현직이 아니게 된 문성호입니다. 저희 임승호 대변인이 이제 좋은 곳으로 취직을 가서 제가 이렇게 잠시 자리를 메우게 되었고요. 뭐 앞으로도 계속 뵐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제 오늘은 좀 비가 와서 그나마 좀 날씨가 괜찮아졌는데 굉장히 더웠잖아요. 요즘 그래가지고 오늘은 또 그나마 괜찮은데 또 곧 더워진다고 하니까 이거 한국 기후가 아열대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요즘 날씨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사진 한 장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우리 사진 준비됐나요? 네, 고양이에요? 좀 귀엽네. 네, 저희 고양이 둘째. 둘째? 양 집사셨어요? 예, 저 집사. 몇 마리 키우세요? 2마리 분양해서 키우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첫째는 좀 활발한 편이라서 예. 어디 잘 숨어 있는데 이제 둘째는 이렇게 좀 자기 보라고 전시를 저렇게 하더라고요. 대자로 에어컨 누워서. 꺼달라고 약간 시위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름이 뭐예요? 네. 저 룡입니다. 룡이. 룡이. 룡 단자. 룡. 네, 첫째는요? 첫째는 제가 나중에 사진과 함께 공개하도록 그럼요. 우리 또 이게 스포를 안 해주시는군요. 그 첫째 사진도 언젠가 볼 날을 기대를 하면서 저 오늘부터 이제 청정구역에서 나와주신 세 분께 사진을 저희가 미리 부탁을 드려서 이른바 MZ샷과 함께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그래도 또 제 사진은 MZ는 아닌 것 같은데. 제 사진은 별로 MZ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찍으면 다 MZ샷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약간 대한민국 그리고 뭐 공동체의 모습 아니면 일상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진과 함께 청정구역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차례차례 이제 박성민 최고위원이나 문성호 대변인께서도 찍어주신 사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좀 가장 익숙한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청년 담당관. 네. 대통령실에서 청년 담당관 뽑는다고 하거든요. 이제 블라인드로 여성 1명, 남성 1명 이렇게 뽑는다고 하는데 소식 듣고 좀 어떠셨어요? 뭐 사실은 이게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통령께서 네. 이미 한 번 하셨던 거예요. 그때도 이제 당시 모경종, 지금은 이제 의원이신데 모경종 의원이 당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된 거죠, 사실은. 거쳐가지고 이 청년 당시에도 아마 경기도 청년비서관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뽑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훌륭하게 일을 잘하셨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그 뒤에도 어떤 정치 영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은 또 이제 의원으로 계신 상황인데 뭐 저는 그래도 좀 반갑게 봤습니다. 많이 지원하겠죠? 사실은 저한테도 꽤 문의가 와요.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이제 뭐 오디션을 통해서 갔던 건 아니지만 이제 청년 정책 쪽의 업무를 물어본다거나 뭐 아니면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 잘 될까요? 뭐 이런 걸 이제 막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따 꿀팁 알려주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 면접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 합격이다. 꿀팁 전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나이만 확인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몇 살까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 청년기본법상 청년 나이가 있으니까. 네, 만 35세긴 네, 한데. 그렇죠. 그럼 만 35세 이하면 다. 만 34세? 5세? 정당 나이로는 45살까지도 정당 나이가 안 돼요. 정당 나이는 너무 많아. 저희 나이가 저희도 청년이 만 45세. 네. 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죠. 저 깜짝 놀랐잖아요. 옛날에 이제 당 출입할 때 청년위원장인데 나이가 만 45세. 저희 청년 최고위원도 45살까지라서 막 현역 의원들 막 40대 분들이 청년이라고 하고 막 나오고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실 그 정도면 영농무게 이제 농촌에 청년 인력 없을 때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됐는데 어쨌든 법상으로는 만 35세 아마 미만이 청년일 거예요. 근데 어떻게 두 분 보셨어요? 저는 사실 민주당에 저런 게 좀 부러워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청년 관련 담당관을 했다가 노경정 의원은 의원직까지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그런 경력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좀 성장을 시켜주는 그런 분위기가 전 있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저는 행정관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청년보좌역이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20대 대선 때 한 40명 정도가 좀 그룹이 돼서 각 이 3대 위의 좀 핵심 그런 부처마다 좀 스크린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청년보좌역들 알아서 다 해라, 결제받지 마라 그럴 정도로까지 얘기를 했었고 실제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의사결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했던 일들이 뭐 AI 윤석열 59초 쇼츠 공약 이런 것들 저희 후보 결제 안 받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파격적인 분위기였는데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오히려 관료들이 갑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좀 관료제에 대한 그 이해가 좀 부족한 게 전 늘 실패 요인이라고 보고 보수당은 관료들을 너무 떠받들어요. 그러니까 이 적당히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청년보좌역들 부처마다 5급으로 저희도 뽑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청년보좌역들 면접 보고 들어와서 선거에 기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적당히 배치를 하면 되는데 오디션 면접을 보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 공신들이 관료들한테 면접 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어요. 사적 차용이라고 말 나올까 봐. 윤석열의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청년보좌역들 중 40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좀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5명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아예 그냥 선거만 뛰고 버려진 속된 말로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심지어 급수도 원래 5급으로 준다 그랬다가 지금 청년 담당관 5급으로 뽑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김대기 비서실장, 우리 훌륭하신 기재부 출신 김대기 비서실장께서 뭔 젊은 애들 5급을 주냐 이러면서 6급으로 낮췄어요. 근데 저는 의문스러운 게 정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관료제의 기존의 관성을 깨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조직의 알력이 그렇게 큰 부처에서 심지어 면접을 보고 들어간 사람이 급수도 6급으로밖에 안 맞춰주면 어떻게 행시 출신들과 이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겠어요. 그냥 동화가 되겠죠. 근데 그럴 거면 우리가 대선 때 했던 청년보좌역의 취지는 전혀 지켜질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뭐 청년보좌역이라고 하는 브랜딩만 열심히 세일링을 했을 뿐 막상 선거 끝나고 전혀 활용이 안 됐다. 그러면은 사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용된 청년 보좌역들도 굉장히 박탈감 느낄 것 같은데 근데 문성호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이제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을 하고 기본적으로 아마 정치하고 싶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전보다는 조금 발전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무래도 좀 얘기하신 바와 같이 청년이라는 브랜딩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 시혜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되신 분이
본인이 열심히 하고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 사실은 그 주어지는 자리만큼의 어떤 권한이나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게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저는 뭐 공통된 점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네. 생각하고요. 네. 앞에서 박민현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때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으니까 네. 아까 얘기했던 청년 보좌역 같은 경우에 막 네.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동생들도 많이 있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좀 더 활용하고 역할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만큼 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앞서서도 뭐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그리고 이전에 이제 윤석열 정권 당시에도 이런 실패가 있었으니까 뭐 그런 걸 발레 삼아서 단순히 그냥 뭐 청년을 우리가 대통령 청와대 뭐 용산에 들어가게 했다 브랜딩 한번 하고 기사 한번 내고가 아니라 네. 정말 거기 들어가신 분들의 안에서 뭐 이런 젊은 층만이 이제 지금 세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뭐 국민연금 얘기라든가 이런 데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게 해준다면 성공할 것이고 아니라면 또 결국 보여주기식, 시혜식 나눠주기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진짜 좀 공정하게 잘 이루어질지 그것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고 네. 뭐 굳이 거기서 보니까 이제 서류를 보니까 뭐 내는 서류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확인을 위한 뭐 증명서 정도, 네네. 신상 확인을 네. 위한 증명서 정도를 제외하고는 정책 제안서 이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게 없겠죠. 네. 뭐 조회를 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는 거고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어떤 본인의 동의 없이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네.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네. 저는 뭐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대로 잘 할 거다라는 아.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진짜 제안서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네. 청와대에서 1급 비서관으로 이제 언론에서 이제 청년 비서관 이렇게 부르긴 했지만 사실 그냥 직책이 비서관? 그랬죠. 아 청년 비서관 직책이 청년 비서관이었죠. 그리고 지금 네. 5급 행정관 뽑는데 1급 비서관이셨고 그 경험을 살려서 정책 제안서 이렇게 써라 이렇게 근데 쓰면 좋다 꿀팁이 뭐 근데 있나? 제가 뭐 이제 저는 오디션으로 갔던 건 아니니까 네. 좀 상황이 달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네. 그 문제의식을 좀 뾰족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안서라는 게 뭐 청년 정책을 포괄적으로 어떻게 뭐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중장기적 로드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에 대해서 전 대통령실이 청년들에게 묻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자기 생각을 뾰족하게 만들고 색깔을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이게 지금 여성 한 명, 남성 한 명 2명 뽑잖아요. 네. 이 2명을 뽑아서 이게 청년 정책을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이런 좀 보완이 돼야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혹시 좀 재원할 게 있다면?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청년 보조액들 많이 기용 못한 게 아쉽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또 네.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제도권에 진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관료들은 페이퍼로 일을 하고 또 이제 직제를 통해서 업무 지시를 하고 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또 체계를 지켜가면서 그런 정책에 대한 이해나 좀 여러 국정 상황에 대한 그 현황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나이와 무관하게 실력이 있어야 저는 살아남는 게 대통령실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시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나이 어리다고. 실력 있으면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해프닝은 있었어요. 이를테면은 69시간제 사고가 났을 때 제가 고용노동부 쪽이랑 소통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고용부 일부 관료분들이 저한테 네. 뭐 알고나 물어보시는 거냐. 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예 알고나 처음부터 물어보신 태도가. 거냐.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며칠간 소통을 또 하고 이제 위에서 또 업무 지시가 내려고 탑다운으로 또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중간부터는 아 이런 식으로 수습해 나가는 거구나 좀 동지애가 생겼던 건데 관료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죠. 뭐 할 줄 알아서 왔냐. 페이퍼는 할 줄 당연히 그럴 아냐. 수밖에 없어요. 뭐 네. 청년들한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저도 뭐 당연히 처음에 이제 그런 부침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워낙 이제 시선도 많이 쏠렸고 네. 하다 보니까 거의 보도도 굉장히 많이 됐고. 네,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일하느라 바쁘긴 했었어가지고 TV를 잘 안 보긴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근데 그 청년 비서관으로 갔을 때 논란이나 뭐 여러 가지 비판이 많았던 거는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서도 사실 청년이 진짜 일하려면 사실 그 정도 자리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실무선에서 말할 수 있는 것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직책은 또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뭔가 제가 이제 실무선에서 의견을 내는 그 수준을 사실은 넘어서서 제가 직접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협상을 하는 주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거칠 게 많이 이제 없는 상황이었던 오. 거죠. 이게 만약에 제가 실무팀으로 있었으면 네. 이제 뭐 위에 보고하고 또 위에 또 보고하고 또 보고하고 약간 이런 체계가 있었겠지만 네. 뭐 예를 들면 중요한 정책과 관련해서 뭐 청년들 시각이 좀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면 사실 뭐 국토부 차관이나 장관이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약간 청년 주거 정책 관련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청년 정책은 결국에는 청년부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와 다 소통을 해야 되는 정책이거든요. 뭐 교육부 가면 또 청년 정책 있고 네. 뭐 국토부 가도 청년 정책 있고 복지부 가도 청년 정책 있고 다 이래가지고 네. 계속 그 소통을 좀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청년 담당관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청년 담당관들이 이 급수에 치여서 혹은 네. 이 수직적인 구조에 치여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좀 네. 환경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거 제가 귀한 좀 첨언을 경험이네요. 좀 드리고 싶은 같은 얘기라서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저희가 그 선거를 할 때는 실사고시적으로 뛰기 때문에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제가 형성이 되면은 보고 라인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5급 행정관은 3급 선임행정관, 선임행정관은 비서관, 비서관은 수석, 수석은 실장, 실장은 대통령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일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아시다시피 네. 너무도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직급이 낮은데 일 잘하는 젊은 사람들이 네. 보고 라인을 지키려고 하면 일을 못하고 보고 라인을 무시하고 직거래를 하면 직거래를 한다고 또 이제 조직 그렇죠. 내에서 공격을 네.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애로사항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 도전도 필요하기는 해요. 음. 급수를 아예 높여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또 막상 또 자리를 주면은 또 그거를 자기 정치에 또 이용하는 또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가 많다. 결국 문제의식은 대부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채용 방식에서 주는 정당성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서 생기는 권위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양하게 시도를 해본 거죠. 급수를 높게 줘서 권위를 한번 이 친구가 가질 수 있게 해보자. 아니면 뭐 오디션으로 뽑아갖고 단순히 얘가 뽑힌 게 아니라 뭔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뽑힌 애다. 네. 이런 식으로 권위를 줘보자. 왜 그러냐면 사실 높은 직책을 갖고 간다라고 해도 거기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관료라든지 기존에 있던 기성 정치인들이 아 정말 이 친구가 1급의 비서관이구나 5급의 행정관이구나 대변인이구나 바로 해주지는 않아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뽑히는 과정 자체에서도 그냥 단순히 시혜적으로 그래 청년 자리 하나 줘야지 이게 아니라 이 친구가 뭐 본인 실력으로 뚫고 올라왔다 네. 이런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오디셔닝이 블라인드니 저는 시도를 한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 자리가 어떤 자리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단순히 내가 이 사람이 젊어서 청년이어서 뽑혔다가 아니라 얘가 정말 실력이 있어서 뽑혔다라는 것을 내부 구성원들이 됐든 네. 밖에 국민들에게도 됐든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체계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그 개인 한 명이 들어와서 청년 뭐 한두 명이 들어와서 바꾸기보다는 시스템이 또 받쳐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그리고 얘기 좀 들어보니까 어쨌든 세 분은 지금 정치인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뭔지 또 실제 해보니까 어떤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네. 저희는 아마 두 분하고 좀 다를 텐데 저는 원래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출신이고 그래서 속된 말로 뭐 아스팔트 출신이라고 하죠.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단체에서 뭐 국회 간담회 같은 것도 열고 이런 걸 할 때 당시에 이제 이준석 의원이 지금으로 치면 한 저희 정도 되는 국민의힘에 있을 때 위치의 사람이었어요. 방송 나오는 청년 정치인. 그래서 이제 저희 패널로 나와주시고 뭐 토론하다가 이제 뭐 2년이 닿아서 뭐 이렇게 알고 지내다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좀 정치인이라는 정체성이 많이 옅어요. 해야지 하고 시작했다기보다는 흘러 가다 보니까 시작을 하게 된 경우라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의지를 가지고 하셨던 두 분보다는 좀 얼레벌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먼저 안 물어보셨어야 했는데 네, 먼저 물어보셔가지고 흘러 하게 됐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반대로 저처럼 관심이 없던 사람도 뭔가 이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하게 되면 결국 뛰쳐나오게 되고 그걸 들어주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본인이 플레이어로 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지금 젊은 층 중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젊은 층은 정치 비관연층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무리에서도 굳이 본인이 플레이어로 나오겠다라는 사람들은 뭔가 지금 사회에 문제의식이 있는 건데 이걸 아무도 해결을 안 해주거나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우리 사회가 청년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줬다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대로 굉장히 적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좀 세대적으로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정치를 하게끔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치 되게 필요가 그거니까. 모범답안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약간 부담스러운데 마지막에 하는 사람 제일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별디가 아니 근데 막상 나는 사실 정치 왜 해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었어. 충격고백.
잘 모르겠어. 근데 이 길이 약간 원론적으로밖에 대답을 못 하겠어. 이 길은 약간 하면서 네.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맞나 막 생각해요. 네. 맞아요. 옆에서 뭐 승진하고 친구들 다 하나둘씩 자리 잡고 하는데 막 어. 나는 소위 말해 물경력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걱정도 하고 맞아요. 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뭐 이런 고민도 하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일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기자지만 기자 하면서 이 기자가 내 길이 맞나? 기자분들은 매일 고민하시던데. 사실 매일 기자가 고민하시고. 일용직이에요. 정말 하루살이 일을 계속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뭐 약간 의미 있는 보도하면 그동안 힘들었던 거 사라지면서 뭔가 초심이 좀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뭐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들어가니까 네. 정권을 잡는다 그래봤자 한 네. 1년 2년이고 당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은 아시다시피 그 지도 체제가 거의 뭐 네. 분기마다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비대위 전문 정당. 당직이라는 것도 비대위 혁신이 안정적이지가 못하고 네, 일단 질문으로 들어오면 네. 저는 사실 정치보다는 정책에 훨씬 관심 많았던 아. 사람이에요. 저는 대학생 토론 대회를 많이 나갔었고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우승만 12번 했었거든요. 12번이요? 상금 헌터, 상금 헌터. 제가 부처별 장관 상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언제 누구한테 받았는지 한번 봐야겠는데. 문재인 정권 때 많이 받았습니다. 야. 아, 우리한테 잘해야지. 뭐 이제 저는 문재인 그냥 퀴즈였네. 다양하게 대회를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책 스터디를 되게 많이 할 기회가 있었고 네. 제가 정치를 하고 싶어서 왔다기보다는 네. 당시 바른정당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토론 대회를 열었었어요. 네. 저는 상금 타러 나왔죠. 아, 근데 이제 진짜 상금원터 맞네. 어떻게 우승을 하니까 네. 이제 그 당시에 바른정당의 이해훈 당시 대표가 네네네. 청년 대변인 원래 그땐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네. 한번 해보지 않을래라고 아. 제안을 했던 게 계기가 돼서 제가 그때 한 6개월 정도 인턴처럼 했다가 네. 근데 저는 약간 제 스스로를 좀 진단을 하기에는 전 야당 재질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당은 그냥 비판만 하고 네.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아. 책임 없는 그런 쾌락 약간 이런 포지션인데 정책을 해서 뭘 바꾸고 네, 효능감을 그렇죠. 느껴야 저는 행정부 우리를- 재질에 가까워서 아. 제가 2년 넘게 대통령실 일하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네. 이렇게 많은 것들을 관철시키기는 어려웠지만 네.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마치 퍼즐 조각 맞추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아.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실적을 낼 때 굉장한 효능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 당시에 단통법 폐지 같은 것도 저희 네. 쪽에서 주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증시 밸류업이나 아니면 게이머들 권익 보호하는 아, 내용들, 네네. 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 그런 거 다 저희 실에서 제가 발제한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양육비 선지급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효능감이었고 아마 그런 게 동기가 돼서 지금까지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우리 박성민 전 최고위원도 만만치 않은 경력의 소유자잖아요. 아. 왜냐면 그 20대 초반에 청와대에서 일했다는 건 정말 저는 귀중한 경험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사실 그 전에 저도 단계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보통 다 청와대 비서관을 바로 하신 줄 아는데 저는 일단 시작은 이제 지역에서 1년 네. 정도 정치 활동을 했었어요. 아. 지역에 이제 지역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아,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당협위원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뭐 대학생위원장 이런 게 다 네. 있어요. 그 직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역에서 1년 정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좀 정치 활동을 했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정치에 관심이 생겼을 네. 때는 할 수 있는 게 당원 가입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에 네. 그 지역위원회나 아니면 그 도에 있는 뭐 대학생위원회 이런 데 가서 두드려보는 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왜 정치에 이거 정치 해봐야 되겠다. 뭔가 바꾸고 싶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 왜 관심? 뭐 일단은 지금까지 산 것처럼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컸고요. 네, 그게 뭐였냐면 이제 저는 사실은 20대 초반에는 돈을 되게 빨리 많이 벌고 싶었어요. 뭐 저희 집이 어려웠기도 했고 뭔가 빨리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싶었고 그러니까 그게 인생의 최대 목표였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탄핵이 있었던 거죠. 탄핵을 계기로 이제 진짜 이 막 광화문에서 맨날 사람들이 촛불 들고 근데 저는 안 나갔었거든요. 왜냐면 박근혜 씨가 이제 잘못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네. 잘못을 너무 했는데 저렇게 한다고 뭔가 바뀔까? 이런 생각이 저는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딱 바뀌는 걸 보고 이제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이게 진짜 하면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게 그러니까 냉소적으로 살지 말자는 거였죠. 그랬고 그리고 그때 뭐 약간 이제 수업 듣고 하면서 학교에서 수업 듣고 하면서 뭔가 좀 사회적인 구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이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네. 어려운데 근데 우리 가족 다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사는데
근데 이게 계속 그대로인 거면 뭔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구조의 문제다. 이렇게 갔던 것 같고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보니까 이제 정치를 고민한 거죠. 그랬었고 그래서 지역에서 1년 정도 하다가 뭔가 새로운 경험을 좀 하고 싶다라는 고민이 있을 때 당에서 청년 대변인 오디션이 있었어요. 중앙당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대변인 오디션을 거쳐서 이해찬 대표 시절에 처음 중앙당직을 들어갔고 그 뒤에 이제 최고위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서관을 가게 됐던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때는 뭔가 다 뭐 나는 국대다 아니면 오디션 그 시즌들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없죠. 아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있었어요. 최근까지도 있었고. 아, 그래요? 네, 있었고. 뭐, 그러니까 근데 물론 제가 1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청년 대변인을 약간 그냥 임명했었어요. 그랬다가 한 2번 정도 임명을 하고 그 뒤에 다시 이제 뭐 다시 오디션으로 뽑았어요. 네. 그럼 뭔가 등용문 같은 오디션이든 뭐든 그런 뭐 정치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정치권에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영속적으로 뭐 정당 불문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속적인 게 중요하죠. 네. 한 번 하고 많은 경우도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게 그냥 한번 광고하고 홍보하고 우리 이렇게 청년과 함께해요 이런 홍보용 말고 계속 영속적으로 지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의도 나이도 좀 젊어지고 청년 정치인도 일찍부터 정치 사실 하려면 일찍부터 하는 게 좋잖아요. 저는 되게 늦게 시작했죠.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특히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전문가들이 정치인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신의 커리어를 누리고 경력을 쌓고 이제 한 5, 60대 정도 중후한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하고 나서 정당에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그분들이 그 영역에서는 전문가일 수 있겠지만 정치라는 영역에서의 전문가는 또 아닌 거거든요.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제도권의 어떤 언어와 눈높이가 있고 또 우리 대중들이 바라는 또 언어와 눈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 어딘가를 절충해주고 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료들에게는 이 대중정치의 중요성을 설득을 하고 대중들에게는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관철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설득하는 이런 역할, 그게 정치인인 건데 우리나라에 그런 교육이 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토론문화도 대학에서 좀 토론문화가 꽃피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는 이제 3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영미권은 100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리고 프랑스만 봐도 그 마크롱 대통령 탄생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마크롱 대통령이 혼자 잘해서가 아니거든요. 이 그랑제꼴이라고 하는 정치, 행정, 법률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이 학교에서 일종의 사단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건데 저희는 지금 각계전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디션으로 한두 명 선발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사단화가 돼서 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약점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전문가가 정치하는 시대를 좀 맞아요. 끝내고 정치 전문가가 좀 만들어지는 점점 더 그 시대로 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박미영 대표님 자기 당 얘기라고 이게 좀 좋게 얘기해 주셨지만 저 이제 나왔으니까 떠난 사람. 이게 이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뭔가 이미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정치 자기 인생 이모작 같은 느낌이라서 뭔가 본인이 정말 이 당이나 어떤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책 방향성을 위해서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상대당과 투쟁해야 될 때 굉장히 투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보수 계열 정당의 이제 약점인데 민주당 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진짜 자기 직업이고 정치라는 게 본인 직업이니까 본인들이 거기에 굉장히 첨예하게 노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하다가 내가 뭐 얘네들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러면서 그냥 손 놔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위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안에 있을 때 되게 답답했었거든요. 특히 지금은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대다수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경력 짱짱하고 다 내가 이제 국회의원도 한번 해볼까? 국회의원도 한번 도전한 총선에 나가거나 비례 받거나 이렇게 입성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뭔가 절박한 정치를 왜 하는 거지? 정치가 왜 필요하지? 이런 이유가 분명한 분들이 저 생각보다 적다. 저도 이제 정당 출연하면서 그거에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리고 세대의 문제는 그 세대의 정치인이 가장 또 잘 알고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300명 중에 사실 20대 한 명도 없고 30대도 15명밖에 안 되니까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제 조금 들어가서 다행이긴 한데 안타까운 게 이분들도 그러한 기득권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기존의 관성을 이기지 못하면 못하다 보니까 뭔가 톡톡 튀고 정말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기존에 진짜 좀 순응하시는 분들이 되기가 아무래도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 세대라고 해서 그 세대를 꼭 또 대변할 수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이렇게 뭐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는 없고 결국에는 좀 투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좀 현실과 이상이 부딪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선명한 생각을 드러내려면 사실은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을 드러내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관철시키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뭐 지위도 필요한 거고, 권력도 필요한 거고, 사람도 필요한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 초반에 갖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보통 택하는 방식이 어쨌든 저 어떤 자리까지 갈 때까지 버텨보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조직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어느 정도 조직의 원칙과 문법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영영 배제가 돼버리면 그냥 메시지만 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떤 정치를 얼마나 길게 보고 혹은 얼마나 짧게 보고 어떻게 갈 거냐를 이제 설계하기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있는 거니까. 근데 진짜 실질적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오랜 기간 칼을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아니다 난 지금 당장이라도 뭐라도 배워야겠다 하면 이제 해보는 거고. 뭐 그런 현실과 이상 사이에 좀 괴리는 분명히 있다. 이번에 만약에 이재용 정부에서 청년 담당관이 이제 선발이 된다, 뽑히면 이제 정책이든 역할이든 이런 거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짧게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뽑아준 이유가 뭐 그 단순히 뭐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어쨌든 명분으로 삼은 것이 그 세대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자리에 가면 그렇게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본인이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 그 초심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양한 정책들, 그러니까 어른들이 못 보는 정책들이 많거든요. 이를테면은 어제자로 유튜브 측에서 그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하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네. 그거 저희가 다루던 것들이거든요. 띄워 팔기 문제를 저희가 공정위와 협의를 해서 이 제재를 하고, 이게 소송까지 가면 3년이 걸릴 수 있는 문제라 저희가 미뤄두긴 했는데 유튜브 측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상당한 훈훈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젊은 층들에게는 굉장히 체감되는 변화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른들의 문법을 휘말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문법은, 특히 관료들의 문법은 철저히 법제에 갇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아니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애를 낳을 수 있는 건데라고 말하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정부가 어떻게 결혼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냐. 제가 약간 그래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정부가 뭔데 출산은 하라 마라 하시냐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출산에 대한 거는 이제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결혼에 대한 거는 개인의 자유라고 보는 것이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젊은 남성들도 이를테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젊은 남성들을 지원할 만한 이 약자성을 좀 정의 내릴 만한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인식 세계 자체에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료제가 갇혀있는 이 제도의 틀을 좀 벗어나서 좀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른들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뭐 저는 좀 실생활에서 많이 듣고 접하는 거를 좀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참신하다는 게 사실은 저는 뭐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정책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어떻게 풀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결혼 준비하는 친구들 약간 그 웨딩 업체들 갑질이라든지 뭔가 알 수 없게 계속 늘어나는, 계속 붙는 추가금, 이렇게 해야 되는 약간 뭐 것인가? 약간 근데 뭐 거기서 뭐 안 한다 배째라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실제로 최근에도 이런 정책적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고, 그 외에도 뭐 전세 사기 같은 것도 실제로 많이들 겪고 되게 힘들어하고 쉽게 해결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주변에서 듣고 본인이 겪었고 본인이 불편했고, 뭐 하다못해 뭐 면접을 보고 뭐 떨어졌는데 뭐 그 과정 관리가 좀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뭐 채용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제 지원자는 을이 되고 뭐 채용하려는 기업은 무조건 갑이 되고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얘기들을 좀 하고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수단을 대통령실은 갖고 있으니까 그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중요한 얘기 같아요. 나의 문제에서 시작해라. 갖고 있죠. 이거 저희가 실제로 했던 거예요. 스드메 가격 공시하고 기재부에 다 내가 했다 이런 느낌이야. 아니 저희 진짜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완성 못 시키고 나오고 되게 아쉽다. 내가 책을 한번 써야 돼. 내가 뭘 했는지. 여기 뒤에 표 하나 만들어. 되게 아쉽다. 되게 중요해요. 아니, 문재인 정권 때 1인 가구 중심으로 법제를 다 바꾸다 보니까 오히려 결혼하면 손해를 본다니까. 대출도 못 받고 이제 집도 분양도 못 받고 그런 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젊은 상상력들을 많이 동원을 했었고요. 근데 하던 게 맞긴 하네. 아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저도. 저희도 그때 뭐 이제 신혼부부 특공 이런 거 원래 이제 소득 기준 있고 뭐 다 보는데 스드메 다 나왔다. 그런 거 그러니까 하는데 두 분은 다 이제 어쨌든 대통령 모셨다 이거지. 아니 한번 지원해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갑자기. 무슨 말씀하십니까? 잠깐만요. 개혁신당 이 대회의 식책을 내려놓은 네, 게. 진짜 블라인드인지. 제가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드리면 저는 거기 지원을 못합니다. 왜요? 제가 한 살 많아요. 생일 네. 지났어요. 진짜? 저는 나이가 청년이 아닙니다. 생일을 제가 지났어요. 세 분 중에 나이가 만 제일 34세 넘었어요? 예, 만 35세 저는 지금 만 34세. 34세인데 네. 제가 딱 35세이기 때문에 아. 저는 생일 안 엄밀히 지났으면 얘기하면 청년이 아니라서 이 청년 이 안타깝다. 전파사에 있으면 원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희도 고시예요. 청정구역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할걸. 좀만 더 빨리 뽑았어야 네. 되는데. 아니 이게 사실 청년 담당관 얘기가 여기 오신 분들이 청정구역의 또 청정구역 이 여러분들의 당사자인 또 얘기이기도 해서 그 어떤 주제보다 대통합 아주 잘 어우러지는 티키타카가 좋은 주제였는데.